자, 그래서 그 어떤 structure cognitive, 어떤 인식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라는 게 이제 이 브루드웨가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65쪽, 불어 원본의 265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볼게요. Pour comprendre cette sorte de miracle de l'efficacité symbolique, le fait que le gouvernement gouverne, il faut donc se situer dans cette tradition néo-kantienne socialisée et dire là, je vais suivre Durkheim, même s'il ne pensait pas à l'état quand il écrivait cela, etc. etc.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상징적 효과에 대해서 이런 상징적 효과의 어떤 주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뭘 따라야 되냐면 그 네오칸티안적인 전통을 따라야 되는데 그 중에 나는 뭘 볼 거냐면 듀리카임을 좀 보겠다. 듀리카임이 국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듀리카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런 그 스트럭처 코그니티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66페이지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 히트 d'institution 그 뭐예요? 그 어떤 대례 의식을 치러내는 어떤 중요한 그 기관이 국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히트 d'institution 이 말은 그 노블레스 데타에서 많이 썼던 거 아닙니까? 그 재래 의식, 재래 기구라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국가가 주로 뭘 하냐면 그런 재래 학교를 통해서 이런 그 재래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시험을 보거나 무슨 박사학위를 주거나 뭐 누구에게 뭐 자격을 주거나 이런 게 이제 그 리트죠. 리트라는 게 뭐예요? 재래 이렇게 서품 주고 어떤 형식을 갖추는 거. 근데 그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7페이지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 있죠. C'est l'État qui organise dans nos sociétés des grands rites d'institution, comme le rite de adoublement du noble dans la société féodale.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에서 그 어떤 예식의 재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마치 그 중세 시대 때의 그 귀족에게 서품을 주는 아두블루몽드 노블이라는 게 뭐예요? 너한테 자기를 수여하느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자기를 수여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제 요즘은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이러한 리트를 통해서 뭘 해요? 디비지용 소시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허퍼디 디비지용 소시알이라는 말을 써요. 디비지용 소시알이라는 게 주로 계급이죠. 근데 이제 막스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 어떤 물질적인 계급뿐만이 아니고 뭐 어떤 것이 정당하고 어떤 것이 정당하지 않다, 어떤 것이 옳고 그러다 이런 논리, 이런 디비지용도 그 디비지용을 또 불어는 뭐라면 클래스몽 이렇게 분류학이라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국가고 그거 소위 이제 그 재래, 리트드 덴스티튜션 재래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됐고요. 그래서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어디를 보냐면 뭐 학교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문이 왜 내가 이 논문을 그 노블레스 했다 한 다음에 보냐면 그 학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논의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 끝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학교를 통해서 국가가 어떤 재래를 주고 뭐 하면서 뒷부분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레 프로듀티어 드 독사 독사라는 게 당연시된 믿음이란 뜻이죠. 독사 그 독사를 만들어내는 사람 독사를 만들어내는 기관 그게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재밌는 그 질문을 했냐면 어떻게 그 지배자가 지배를 가능하게 만드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베버가 그게 이제 소위 카리스마 지배에서 막스 베버가 했던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수동적인 동의가 아니고 능동적인 동의를 통해서 카리스마적인 지배가 가능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배가 지속될 수 있던 건 뭐야? 그 지배를 당하는 사람의 내적인 메커니즘, 수동적인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브루드웨가 얘기하는 이 지배 논리, 상징적 지배라는 건 베버로부터 온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볼릭한 거는 주로 듀리카임한테 온 거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국가의 기원이라고 하는 건 바로 독사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독사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독사 뭐라고 돼 있습니까? 렁플로아 두똥, 르꼬드 들라 후트 무슨 그 럼플라드동이라는 게 뭐예요? 노동 시간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도로의 표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게 독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하나의 사회적인 규범, 일정한 일상생활의 규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로 뭐냐면 르푸앙드 비드의 도미노, 지배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런 게 당연한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옷은 어떻게 입어야 돼, 오른쪽으로 걸어야 돼, 무슨 뭐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상적인 규범이라는 게 보통은 잘 상식적으로 일상화된 상식이지만 그게 사실은 지배자들에게 유리하게끔 그렇게 그런 그 당연한 관념들이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가가 상징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최고 지점에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옆에 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Pour comprendre cette dimension symbolique de l'état de fait, 이러한 국가의 상징적인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il faut comprendre la logique du fonctionnement de cet univers 아정됐다. 여기 이제 아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국가의 어떤 행위자, 국가의 행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행위자라는 게 여기서 뭐라고 지금 예를 들냐면 레지스트, 주리스트, 그러니까 서로 법률과 관료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이제 국가의 기능을 알려면 이런 관료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그 관료들이 어떻게 공급되느냐, 어떻게 충원되느냐를 그 제대로 다룬 책이 바로 노블레스 됐다했고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국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이 논문의 마지막, 그 논문의 그러니까 이 강연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 뻥세 됐다란 말을 써요. 라 뻥세 됐다, 르 모드 드 뻥세 비블리. 그러니까 이 국가의 생각 혹은 공중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국가의 생각이라는 게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일상화된 것이 독사고 그게 주로 지배계급의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공통적인 것들을 한번 짚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르주아가 전반적으로 이 수육을 했다라고 하는 강연집에서 주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러면 과연 부르주아가 보여주는 이러한 식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이 듀르카임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었느냐, 그걸 보면은 이제 부르주아가 그걸 어떻게 전유하고 있고 그게 오늘날의 20세기 한국 사회나 아니면 제3세기 국가에서는 어떻게 변형돼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듀르카임의 이 직업윤리와 시민도덕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제 사실은 그 강연집이고, 이거는 주로 이제 그 직업윤리라고 하는 소위 이제 2차 집단에 대한 논리. 그러니까 이 책에서 주로 듀르카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중세시대 때 길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소위 이제 그 봉건 영주와 농노들 사이에서 중간 집단으로 길드 조직이라는 게, 길드 조직이라는 게 어떤 장인 조직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시대에서도 그 장인 조직, 길드 조직이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지배가 아니고 완충 역할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소위 직업윤리로서 장인 조직이 가졌던 그런 길드 조직이 가졌던 그런 어떤 집단적인 윤리, 또 거기에 어떤 축제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다. 그것들이 이제 이 산업 사회, 소위 말해서 뭐 기계적인 사회에서 유기적인 연대로 넘어오는 이 산업 사회, 이제 이게 드리카임이 살았던 시대는 20세기 초반이니까 그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아노미적인 현상들도 없앨 수 있고, 또 여기서는 주로 국가와 개인들이 어떤 독재적인 관계의 어떤 직접적인 지배를 완충시키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윤리라고 하는 거는 중세 때 이 길드족이 가졌던 것을 직업윤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날 20세기 사회에서 오면 그게 시민윤리, 시민도덕이 된다. 이게 책 제목이 직업윤리와 시민도덕이죠. 그래서 시민도덕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그 2차 집단의 논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쭉 정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 이 책의 한 중간 부분에 오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이 어디에 이제 이 챕터로 보면 네 번째 챕터네. 시민도덕 그리고 국가의 정의라고 하는 챕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의 정의라는 챕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나의 동일한 사회가, 여기 105페이지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사회가 어떤 점에서는 정치적이지만 다른 점에서는 부분적 2차적 집단만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막스 베버는 듀르카임은 국가란 말보다는 정치 사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 정치 사회라는 게 뭐냐면 관료들, 어떤 직접적으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주로 정치 사회라고 보는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단위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국가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관료들이고, 그 뭐 어떤 장인 정신으로 보면, 장인 집단으로 보면 그 장인에서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걸 이 사람은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부르드웨가 그 관료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106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이 권위를 대표할 인물을 지닌 특수한 관료 집단을 지시할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 국가란 말을 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료 집단이란 말을 지칭하기 위해서 국가란 말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체로 국가라는 말은 통치 수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전체 또는 통치되는 인민과 인민의 정부 전체에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 자신도 종종 이 말을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 그래서 국가라는 용어를 특별히 주권적 권위의 대행자에게 적용하고 정치사회는 국가를 최고 기관으로 하는 복합적 집단에 적용하려 한다. 그러니까 정치사회란 말은 국가의 기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국가라는 용어는 오히려 관료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권위의 대행자란 말이 그런 거죠. 뭔가 실제로 일하는 사람. 이제 이게 이 부르드에게 영향을 준 드류크하임의 국가론에 내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관료 집단, 2차 집단, 실제로 일하는 에이전트죠. 영어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국가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